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죠. 미디어도 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골고루 보시는 것이 지식도 향상시키고 진실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안녕하세요.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부동산과 관련한 보도는 뭐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신문을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대세를 이루는 것들이 뭐 부동산 경기 낙관론, 이제 뭐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대세를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신문을 통해서 뭐 집을 구입한다거나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현장 이 그럴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일종의 투기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걸 믿고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부동산에 불을 지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몇 가지 제목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뭐 모델하우스 200m 줄, 위례발 분양의 폼 온화. 또 하나가 위례 신도시 웃돈 최고 1억, 분양시장도 들썩인다. 뭐 너도 나도 내 집 사볼까? 하나같이 집을 꼭 사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적기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그러면서 뭐 더불어서 그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대못을 뺀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규제나 세금 완화가 주택시장에 뭐 화랑을 불러올 것이냐, 부동산 시장에, 그거는 사실과 굉장히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럼 진짜는 그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뭐 30대, 40대, 50대 주 수요층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전세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고 뭐 전세나 뭐 안 되면 월세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뭐 없어졌다. 그다음에 뭐 집 다주택자들의 그 양도세 뭐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주택 시장에 뭐 봄 기운이 돈다 이런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1월 15일 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어요. 2009년도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사실상 유예가 돼 있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나 다름 없었다는 것과 말씀드린 이제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 주택과 관련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제 이것도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던 거죠, 또? 이제 2005년도에 그 831 대책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보유세를 중하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추진도 됐고 불필요한 뭐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걸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놔라.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내놓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정책 목표로 도입된 건데 그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실제로는 1%가 채 안 됐습니다. 국내. 그렇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 신문들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랬었죠. 아주 그때 뭐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뭐 집 팔고 이사 가란 말이냐.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도 마치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내왔었죠. 높은 전세가나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가져도 된다고 권하는 정책인 거네요. 저희가 그 200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그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을 쭉 분석을 한 결과가 그 사설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설이 84건이었고
그 중에 세금 폭탄을 주로 얘기한 것들이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네. 세금 폭탄을 사설에서도 많이 얘기한 결과가 있어요. 물론 사설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엄청나게 얘기했을 텐데 그만큼 이 신문들이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위해서 뭐 발벗고다 뛰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 주택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거대 신문사들이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문이 이제 전체 수입 중에 그 그러니까 신문을 팔아서 버는 수입은 사실은 20%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한 80%는 적게는 뭐 70%, 많게는 80, 90%까지 광고에 그렇죠. 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또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2008년도 8월하고 9월달 2달 동안 그 신문들이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그 광고 중에서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냐 조사를 했더니 전체 광고 중에서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조선일보의 이 그 광고량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전체 지면 중에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10분의 1이 다 부동산 광고였다는 거예요. 넘기면 넘길 때마다 분양 광고, 아파트 광고, 뭐 오피스텔 분양 광고 등등이 섞여 있는데 물론 이런 결과로 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부동산 광고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부자들 내지는 투기꾼들을 대변하는 신문들의 부동산 광고가 굉장히 많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분석하시는 분으로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실제로 시청자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 제 친구가 제 동생들이 집 산다고 하면은 저는 말릴 것 같아. 좀 기다려봐라. 이 거대 신문사들의 보도 행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보도 행태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되겠죠? 부동산이 투기, 소유의 그러니까 주택이 투기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 전환을 좀 유도할 필요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평균으로 따지면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임대.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생각하시면 옛날에 좀 그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시프트랄지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인식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들도 홍보해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유도해야 되겠고요. 언론이 신부님 보니까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네. 뭐 언론 미디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서민들에게 특히. 그 점화 효과도 있죠. 점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불을 붙이는 거죠. 네. 미디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그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이 언론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책임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언론 미디어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쓰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수용자들 입장,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정말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단지 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 콘텐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으며 검찰은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어떤 소식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인 유구성 씨, 그러니까 허교 출신인데 탈북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 네. 근데 1심 판결이 무죄로 났습니다. 네. 났던 이유는 유력한 증거였던 그 유우성 씨의 여동생 네. 이 자백이 국정원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과 그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이 실제로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중국 출입경 기록이라고 해서 입출국 기록이죠.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중국 공문을 위조했다는 네.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3번이라고 하는데 2번의 기록, 검찰이 주장하는 2번의 기록이 위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위조임을 인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신인데요. 그래서 외교 분쟁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태도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신문을 먼저 좀 보면은 보도 건수만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보도량을 좀 검색해 보면요. 한겨레 경향이 각각 뭐 57, 58건, 네. 그리고 조선중앙 동아일보가 각각 15건, 그리고 16건씩. 현저히 네, 떨어지네요.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이게 전형적인 의제 축소의 전형적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예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에게 유불리하게 작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 좀 보도를 많이 했다는 네. 한겨레 경향 보도는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위조이냐 아니냐 이게 예, 사실 예. 핵심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재판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그렇죠. 텐데요. 뭐 예를 들어 한겨레 경향은 위조 의혹을 좀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뭐 그 18일 날이죠. 2월 18일 한겨레는 뭐 검출이 제출한 문서 중국의 뭐 허룡시 공항국 출입경 관리 대대라고 돼 있는데 이 주체가 대대가 아니라 관리과라고 돼 있어서 이게 위조다라는 네. 뭐 조사 발표랄지 검찰이 화룡시에서 받았다는 팩스 번호가 화룡시가 아니라 그 선양시 팩스 번호 찍히지 않아요 오면요. 네. 선양시인 거다 뭐 그런 또 사실도 밝혀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 17일 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뭐 국정조사 특검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국회에서 나온 의혹들을 자세히 좀 보도하고 그 한겨레에서도 지적했던 도장 네. 직인이 다르다 이게 그런 것도 좀 자세히 그리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내용을 보도한 거는 그 2매체뿐인 네, 거예요. 주로 많이 보도했고 이제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동아일보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작년 처음 사건이 났을 때 1월 21일 날 단독이라고 해서 일면이랑 그 안쪽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특종 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뭐 1심에서 무죄가 나고 네네. 2심 과정에서 지금 그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아까 말씀드린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아예. 동아일보가. 네, 아주 축소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이제 묻히게 만드는 이중적인 보도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이 신문, 대형 신문 말고 또 방송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이제 방송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 주요 신문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제대로 좀 보도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네. 14일 날 이 위조됐다는 사건이 터졌고 그럼 14일과 15일 건너뛰고 일요일 날 16일 날 저녁에 12일 밤 뉴스에 관련 보도를 처음으로 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뉴스가 그쵸. 첫 번째 나오느냐 네, 네. 나오냐 근데 그 날씨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날씨 전 거의 보도, 끝부분에. 마지막 보도죠. 날씨 바로 전 보도니까 거기가 이틀이나 늦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보도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되죠. 북한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 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 공안 당국에 확인을 요청해 관인과 공진까지 받았다면서 조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변은 이 문서도 조작된 것이라며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위조된 것이라고 했다고 반박합니다. 문서 자체의 공증 네,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팩트가 지금 그러니까 왜곡한 케이스인데요. 그 민변이 중국 대사관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은 중국 대사관이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위조가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건데 이 보도에서는 마치 민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인 측에 주장하는 것처럼 네. 주장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변호인 측이 당연히
하는 주장, 이겠거니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이고, 또 하나가 검찰은 이제 중국 정부의 확인을 받았다는 건데, 그 확인을 받았다는 문서도 조작됐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둘 다 위조라는 게 밝혀진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확인했다, 확실하다 주장을 계속 부각함으로써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논란거리로 이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입니다. 지금 알 권리를 박탈한 거잖아요. 국민이 알 권리를.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보도한 방송은 있나요? 제대로 보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SBS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네. 보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검찰 측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자기 자료가 맞다는 중국 측 확인서까지 제출하자 법원은 중국 대사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검찰 측 자료 3건은 위조됐고 변호인 자료는 진본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는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고, 또 공식적으로 회신이 왔고, 네. 위조인 거라고 회신이 왔다고 하고, 이 두 개를 사실 잘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한눈에 봐도 이게 주체가 누구고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 상반되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첩 사건, 이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실제 이제 이런 간첩 사건이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오랜 기간의 그 조사와 그렇죠. 을 거쳐서 뭐 특정 시기에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뭐 터뜨린다거나 네. 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건도 이미 유우성 씨가 북한을 오간 건 사실이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오간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이미 네.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은 무죄가 됐다. 이제 그거는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네. 그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뭐 이런 사건들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심이 있고 좀 유력한 증거가 위조라고 판명이 난 1심 일단 무죄였고, 난 상황에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그냥 간첩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간첩 사건 위조? 조작 네. 사건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보면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좀 알 권리를 뭐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네. 입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간첩 조작 사건, 간첩 네. 사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은 전선 위에 참새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 전선으로 날아갈 때 먼저 한 마리의 참새가 날아가서 앉는 것을 보고 네. 그게 전선에 별 이상이 없으면은 일제히 그 새들이 날아가서 같이 앉는다. 그러니까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알 권리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언론이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를 위해서 쓰여주고 있다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반대급부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사용된다든가, 이렇게 거기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한 사회를 거짓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게요. 예, 예. 네, 오늘 그런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론도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뉴스 수용자들도 뉴스들을 좀 더 비판하고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